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자, 오늘 신문으로 세상 읽어주는 신문남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환 기자와 강민서 동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동지는 인생의 호흡이나 지향에 맞는 것도 있고요. 살가운 표현이니까 너그럽게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필 TV 선정 인상적인 기사 3선 우리 이명환 기자가 엄히 살펴서 세 꼭지를 뽑았는데요. 1월 29일자 정치팀 박준규 기자가 올린 코로나발 국제 채무 급증 여당 증세 거론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1월 26일 날 산업팀 김성배 기자가 올린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 상위 30명 시세 1인당 37.7억 원. 37.7억 원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1월 28일 날 정치팀 박준규 기자가 올린 예고된 막말들 9개월 잠잔 국회 윤리특위. 자, 우리 이명환 기자가 여러분께 상세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이명환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아무튼 코로나19가 얼른 사라져서 국민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해가 바라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서 저는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게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필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 살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할까 이런 심정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뭐 국민들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각각의 대응책을 내놓다 보니 이 생산활동이라든가 경기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단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재화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는 건 없는데 써야 될 부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어디에선가는 이걸 충당해서 돈을 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세 번째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지출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벌써 이제 4년차 지나서 내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내년까지 해서 집권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처음 출발할 때 2017년인데 이때 626조 원이었는데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1년 예산안 확정액을 기준으로 보면 956조 원. 그러니까 또 4차 재난지원금을 만들기 위한 추경까지 감안을 한다면 1000조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년간 증가율이 52.5%여서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 출발할 때 36%였는데 이게 47.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까지 하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헌법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을 위해서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맞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이거를 제도화하자라는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돈이 또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빚을 내서 혹은 정부가 써야 될 돈을 만들어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보면 결국은 정부의 재정 규모가 어디선가는 가져와야 돼서 채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 특히 여당 안에서 그동안에 벌어들이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거는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건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뭐 부가세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세라는 새로운 세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코로나19가 있었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철학의 문제가 많이들 결부가 되는데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 재무가 한 47.8% 정도 된다 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안정적 측면에 들어간다. 그래서 평가했을 때 아마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AA 정도로 평가를 받거든요. 거의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IMF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나 경제 여력을 봤을 때는 한 60%까지 정부의 국가의 채무 비중을 높여도 그 정도까지 올려도 여력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도 그렇습니다만 야당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당일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여당 되고 나니까 다른 소리 하느냐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미 고령화에 들어가 있는 나라여서 그 수준에 맞게 국가 채무라든가 이걸 관리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재정적 요인이 있다. 이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전문가들의 입장, 또 정치권의 입장들을 빌어서 일면에 이제 그 평가를 해놨던 기사였던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뭐 자주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렇구나 또 한번 느꼈던 건데요.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을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세를 평가를 해봤더니 1인당 37억 7천만 원 정도 되더라라는 기사거든요. 이게 우리 산업팀의 김성배 기자가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을 현 시세대로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거를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파트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상위 30명을 가지고 시가 평가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공시가로 평가를 했더니 750억 원이었대요. 그랬는데 이거를 시가로 환산을 해봤더니 1131억 원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대비해서 한 380억 원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1인당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억 원이 좀 넘더라. 이런 것인데 이제 굳이 국회의원들 재산만이 갖고 있는 거는 뭐 놀랄 만한 일이 아닌데 새삼스럽게 그거를 떠올리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쭉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81채 중에 74.5% 38채가 서울에 있고요. 이 가운데 38채 중에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국회라든가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 정부 정책을 탓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이 대부분 몰려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장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경실련이 제안한 건 이런 겁니다. 우선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더라도 할 때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대로 신고하자라는 거예요. 공시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꼭지는 역시 우리 정치팀 박준기 기자가 1월 28일 날 출고한 기사인데요. 예고된 막말들 9개월간 잠자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라는 얘기인데 1월 말부터 아마 우리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했던 이유 중에 했던 뉴스 중에 많이 나왔던 게 뭐 성추행 혹은 여성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빗대서 무슨 후궁이 원자를 낳아도 이런 대접을 못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막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말인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지적은 있을 수 있죠. 비유적 표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인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게 있죠. 인종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뭐 인종 문제라든가 흑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인 인신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든가 이건 절대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말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슈화하고 그걸 가지고 풀어내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늘 지탄을 받고 있는데 1월 말에 국회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회 스스로 이런 자정장치를 갖춰야 된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난 이후부터도 이런 막말에 대한 윤리특위 혹은 국회의원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려진 건이 8건이 있는데 5월달 이후에 9개월간 윤리특위 안에서 심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어 놓고 아주 유명무실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윤리특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본인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한다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린 결정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는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여실히 다 봤었잖아요. 트럼프가 끊임없이 본인들의 지지층을 부추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 문제, 흑백 갈등, 소득 간의 갈등 문제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나타났던 최종 종착역이 뭐였습니까? 미국 의사당에 대한 폭력 사태였잖아요. 그 가운데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어느 정도 일정 상식선 수준에서 본인들 스스로 이 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갖고 있었던 거를 이런 지도급 인사들이 한번 던짐으로써 금방 넘어가게 되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자기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만들어놓은 제도, 이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노력부터 해야 된다라고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명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상적인 기사 세 꼭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면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이슈를 진단하는 코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를 마칠까요?